네, 안녕하세요. 슬램 KR의 신동원입니다. 슬램 온라인 스터디 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 군과 리 대수에서 리 대수 미분과 섭동 모델에 대해 문영기님이 먼저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 바로 이어서 비선형 최적화 내용에서 상태 추정 문제와 비선형 최소 제곱에 대해 각각 장형기, 주동욱 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문영기 님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님,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밟고 있는 문영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리 대수에서의 이분과 섭동 모델입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덕션으로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리군과 리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해보자면은 리군은 미분 가능 다양체, differential manifold인 군 구조를 말합니다. 리대수는 리군들에 대해서 이제 유일한 탄젠트 공간이라고 말하는데 리군과 리대수 사이 어떤 함수 관계가 이제 유일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젠트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 굽어진 공간 이제 미분 가능한 다양체 differentiable manifold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낸 평면 공간을 이제 탄젠트 공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탄젠트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은 저 구부러진 부분들의 어떤 그 굽어진 정도 그런 게 탄젠트 정보로 담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위키를 참조한 내용이어서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 했었던 대괄호 연산 리 브라켓을 만족하는 벡터 공간을 리 대수라고 부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SO3와 SE3에 대한 리군과 리대수의 관계를 보았었는데요. 지금 SO3가 이제 만족하는 리군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이제 EXP 지수함수와 그 속에 들어가는 파이의 저 자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의 관계가 이제 지수 매핑 혹은 로그 매핑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베이커, 캠벨, 하우스도르프 공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줄여서 BCH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phi 1과 익스포넨셜 phi 2를 곱하는 과정에서 익스포넨셜 phi 1 플러스 phi 2가 참인지를 먼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phi 1과 phi 2가 스칼라 값이라면 참이겠지만 그 phi-n은 스칼라 값이 아닌 행렬 값이므로 exponential phi-n은 행렬의 지수함수이므로 저 위에 제가 화두로 제시했던 저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그 행렬의 관계에서는 저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렬의 관계에 성립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제 하우스도르프 공식, BCH 공식인데요. 세 번째 줄에 보시는 것과 같은 관계로 쭉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괄호, 콤마 대괄호 같은 경우는 리 브라켓이고 연산하는 과정은 AB 빼기 BA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BCH식을 토대로 이제 선형 근사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ln 로그 익스포넨셜 phi 1 곱하기 익스포넨셜 phi 2에서 phi 1이 아주 작을 때는 자코비안 레프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왼쪽에 자코비안 값에다가 phi 2를 하고 phi 1을 곱한 다음에 phi 2를 더하는 방식으로 선형 근사한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서 선형근사라고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울기에다가 값을 곱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H의 선형근사에서 저희 책에서는 왼쪽 곱셈 모델만 다루게 됩니다. 왼쪽 곱셈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익스포넨셜의 곱에서 phi2가 작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식은 자코비안 레프트의 phi2에다가 phi1을 곱하고 다시 phi2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행렬 R2와 거기에 아주 작은 회전 행렬인
R1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은 phi2에 근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 실수했었는데 지금 왼쪽 곱셈 모델 같은 경우는 phi1이 되게 작은 경우로 말합니다. 여기에서 phi2로 근사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phi1이 아주 작은 값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phi2에 아주 작은 값이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phi2로 근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리대수였던 phi2에다가 자코비안 레프트 phi2 곱하기 phi1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코비안 레프트의 계산법은 저번 시간에 썼던 자코비안 값과 똑같이 하게 되고 보시는 수식처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곱셈 같은 경우는 자코비안 라이트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코비안 레프트 값에다가 그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이 더 작다. 즉 델타 지금 두 번째 수식입니다. 익스포넨셜 델타 파이 곱하기 익스포넨셜 파이 같은 경우는 델타 파이가 매우 작게 되므로 왼쪽 곱셈 모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혹시 저기 영기님 혹시 그 네. 마우스 포인터로 네.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가 되게 작은 경우고 이제 이게 여기다가 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식의 포맷을 따라서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 곱셈 모델인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그 순서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파이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델타 파이가 되게 되는데 전개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SE3에서의 BCH 근사 같은 경우는 왼쪽 곱셈 모델은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고 오른쪽 곱셈 모델은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SE3에서 자코비안은 6x6 행렬이고 여기서 저희가 다루는 이 자코비안 모델보다 더 복잡한 형태이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레수의 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램에서의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SO3의 회전 행렬과 SE3의 트랜스포메이션 행렬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Z가 관찰이고 T가 로봇의 위치이며 P가 공간에 위치한 점이고 W가 관찰에 따른 랜덤 노이즈라고 하게 된다면은 관찰은 TP 플러스 W라고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오타낸 건데 라지 Z입니다. 그래서 에러는 Z 빼기 TP라고 할 수 있게 되고 로봇의 위치 추정은 전체 오차, 이 값을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로봇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JT라고 하는 목적 함수를 만들게 되고 이 녀석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ZI 빼기 TPI의 놈값으로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제일 작게 만드는 T값을 찾게 됩니다. 저희는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목적 함수 J의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SO3와 SE3의 표현만으로는 이 해결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대수를 도입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리대수 파생 모델입니다. 리대수를 사용하여서 포즈를 표현한 다음에 리대수를 사용하여 다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섭동 모델인데 리군의 작은 섭동을 오른쪽이나 왼쪽에 곱해서 섭동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섭동이 정확히 어떤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었는데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라고 하고 어떤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없을 때 그 값의 근처에 있는 값들을 구함으로써 그 값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리대수 파생 모델입니다. 지금 먼저 SO3의 상황을 다루게 되는데요. 공간에 있는 점 P에 회전 행렬 R을 곱해서 RP를 구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전의 미분에 대해서 회전 후에 점의 좌표를 계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로 R분의 로 RP인데 이 값을 실제로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까다롭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와 R을 리대수를 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 파이 분의 로 익스포넨셜 파이 곱하기 P라고 하게 되고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 미분의 정의를 통해서 식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고교 교과서에서 보았었던 그 h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보시는 델타 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가는 과정에서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BCH 근사를 이용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 경우는 저번 시간에 언급되었었던 익스포넨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다라는 것으로 근사를 진행하게 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아이덴티티 행렬이므로 얘와 얘를 곱하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남는 부분들은 이 부분밖에 없게 되고,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파이 p와 그 자코비안 레프트의 델타 파이의 순서를 바꾸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델타 파이를 없애게 되면은 나오는 결과물은 마이너스 RP의 자코비안 레프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구한 미대수 파생 모델의 결과값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코비안 레프트의 그 계산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속동 모델입니다. 이 책에서는 왼쪽 곱셈에 대한 속동 모델만 다룬다라고 합니다. R에서 섭동, 매우 작은 델타 R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델타 R에 대응하는 이대수는 그 phi라고 부르게 됩니다. 섭동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곱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왼쪽에 곱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ho phi 분의 rho rp에서 여기 쪽에다 섭동을 곱해줍니다. exponential phi입니다. 곱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dentity 플러스 phi가 죄송합니다. exponential phi가 identity 플러스 phi로 바뀌게 되고 계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phi의 p를 rp로 바꾸게 되고 순서를 바꾸게 되면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rp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리대수 파생 모델과 비교하게 되면은 리대수 파생 모델은 마이너스 rp 뒤에 자코비언이 붙게 되지만 섭동 모델은 자코비언이 붙지 않으므로 리대수 파생 모델보다 좀 더 계산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SE3에서의 리대수입니다. TP는 공간 P에서의 공간의 점 P에 대한 변환 T입니다. 그리고 변환 T에 대응된 리대수는 크사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T의 섭동은 델타 T라고 하게 되고 익스포넨셜 델타 크사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델타 크사이는 델타 로, 델타 파이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T의 섭동을 여기 전개된 식에서 왼쪽 편에 곱합니다. 자, 아까 전에 SO3와 같은 경우처럼 전개를 시키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거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전개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하지를 못해서 여기는 지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온 결과물 같은 경우는 T에다가 P를 곱하는 어떤 연산자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 연산자는 좌표 공간에 있는 점을 4바의 6 행렬로 변환시키는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사 변환군과 리대수입니다. SIM3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안 카메라, 단안 시각에서 사용되는 유사 변환군이라고 부릅니다. 변환군이라고 합니다. SE3 같은 경우는 단안 슬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SE3를 사용하게 되면 변환의 불확실성과 크기 변화 드리프트로 인해서 맵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안의 경우에는 스케일 팩터를 곱해서 쓴다고 합니다. 단안 카메라는 공간의 점 P에 대해서 유사 변화를 전달시킨다고 합니다. 저희가 SE3나 SO3에서 썼던 변환들은 유클리드 변환이라고 불리는데 그것과는 매우 다른 체계입니다.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다르게 로테이션 앞에 S가 붙어 있습니다. SR, T, 그리고 0의 트랜스포메이션 1 곱하기 P라고 하게 됩니다. 자, 유사 변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렬 곱셈을 위한 어떤 군인 SIM3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R 앞에 스케일 팩터 S가 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IM3 같은 경우도 이에 대응되는 리대수와 지수 매핑 그리고 로그 매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리대수 SIM3 요소는 기존과 다르게 밑에 이
이 로 하나가 추가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I 앞에도 로우가 붙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고, 이 제타는 그 디멘션이 7인 그 실수값이고, 여기서는 4x4가 리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수 매핑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 말했던 SO3와 SE3처럼 자코비안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 대수와 리군의 대응 관계는 다른 것 같습니다. S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T는 자코비안 S 곱하기 P로 정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전 같은 경우는 SO3와 동일하고 이동 같은 경우는 SE3에 자코비를 곱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SIM3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찾지를 못해서 해당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BCH 근사 같은 경우는 SE3와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하고, 미분 모델과 섭동 모델 또한 모두 존재한다고 합니다. 섭동 모델 같은 경우는 SP의 왼쪽에 섭동 EXP 제타를 주고 섭동에 대해서 SP의 미분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SP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ES를 말하는 것입니다. SP는 4차원의 동질좌표라고 부르고 제타는 7차원 벡터이므로 그 결과인 자코비안 미분값은 4/7에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과물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책에 있는 레퍼런스 23번을 참조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혹시 8페이지인가요? 8페이지에 이게 책에 나왔던가? 저 기호, 편미분 기호죠. 저게 이제 저 동그라미 여기 제일 첫 줄인가요? 제일 첫 줄에 저 TP 앞에 있는 TP 이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밑에 그 밑에 예,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기호죠. 그 라운드 D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까는 이거 예, 말씀이신가요? 그 기호 말씀. 네. 그 아까는 이제 row라고 말씀하셨던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였나요? 그 직접 그 수식 적으신 페이지가 있었지 않나요?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원래는 편미분 기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편미분. 네. 근데 이제 저거를 row가 아니라 라운드 D로 네. 제가 실수했네요. 해야 하는 죄송합니다. 게 맞은 거죠? 네, 저도 헷갈리죠. 직접 적으신 거죠? 네. 제가 수식으로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건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도 이제 잘은 모르는데 이제 섭동 모델을 설명해 주셨는데 뭐 물리학에서 뭐 원래 있던 부분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걸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 뒤에 또 그 장영기 님이랑 그 오늘 주동욱 님이 발표해 주실 건데 이제 비선형 최적화 모델에서 그게 가우스 뉴턴이나 로벤버그 마르코브 같은 경우에 원래의 그 두 가지 방법이 이터러티브한 방법 그러니까 원래 이니셜 게스에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면서 조금씩 퍼터베이션이랄까 아니면 스몰 작은 그런 인크리먼트를 주어서 이렇게 해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턴 하시는 거 네? 맞죠? 뉴턴 메소드 말씀하시는 네네 거 맞습니다. 뉴턴 메소드도 그렇고 가우스 뉴턴 또 LM 그런 거에서 그런데 그 작은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스몰 인크리먼트를 그 원래 이전에 있던 그 해에 반영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섭동 모델 그러니까 조금의 섭동이라는 게 조금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리 대수 공간에서 이제 섭동을 통해 조금씩 나아가면서 원래 있던 해에서
우리의 음, 글로벌 옵티멀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수학적인 모델을 구성한 게 이제 리대수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속도 모델이 그렇다고 이해하셨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맞습니다. 아,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 뉴턴 메소드나 이런 것들처럼 정확한 미분값을 구할 수 네. 없으므로 딱 그 샤프하게 그 점에서의 미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네. 약간 그 근방의 값을 통해서 약간 옆으로 움직여서 네. 미분을 구하면은 좀 근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 말씀하신 뉴턴 메소드나 뭐 가우스 뉴턴 방법 같은 거랑 비슷한 건가라고 음, 저도 궁금은 했었는데 네.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거는 되게 궁금했던 네.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확인하는 대로 네. 아, 2, 3일 걸릴 것 같은데 네네. 네, 찾아서 네, 첨부시켜 네,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도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섣부르게 확신할 수 없었던 네네. 이유가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호가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곱해서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랑 비교해 보면서 여기는 지금 파이다 델타 파이를 곱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델타 파이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되게 작은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음흠. 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걸까? 사실 제가 그 부분부터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서요. 네. 그 부분을 먼저 선명하게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네, 델타 R은 작은 거고 여기서 있는 이 델타 파이도 작은 건데 왜 얘는 이렇게 나오고 왜는 자코비랑 사라지는가 그 부분에서 네, 확인하는 네. 대로 슬랙 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게 10페이지인가요? 10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 그렇죠. 저런 이제 지수 매핑이라는 뭐 행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런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고 일단 음, 아, 자코비안이라는 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선형 최적화 방법에서 자코비안을 계산함으로써 그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저, 해에다가 그래서 네, 자코비안을 구해야 되고 그런 구할 때 뭐 이게 SO3랑 SE3 공간에서 또 자코비안 구하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맞습니다. 그, 여기 이 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은 그 자코비안에 대해서 원래 이제 파라미터가 12개인가?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R 9개와 트랜슬레이션 3개, 12개에 대해서 각각 이제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하고 뭐 그런 지금 설명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자코비안을 다 계산해 둔 그런 부분이 다른 레퍼런스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아마 네, 그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그 실제 코드에도 그냥 네,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 부분은 저희가 유도한다기보다는 그냥 되어 있는 그런 자코비안 그 유도된 그 방법을 그냥 코드에서 바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질문 없으실까요? 안녕, 들리세요? 네, 소리가 깨지는데 들리긴 들립니다. 아, 네. 4페이지에 그 오른쪽 곱셈, 왼쪽 곱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가 그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뭐, 마이너스 파이 이런 관계가 있는 거를 봐 혹시 회전 방향에도 연관이 있나요? 수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잘 들렸습니다. 그 뒤로 잘 안 아, 들렸습니다. 네. 오른쪽 곱셈과 왼쪽 곱셈이 수식적인 위치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 물리적인 의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회전행렬 R2에 아주 작은 회전행렬을 곱할 경우에 phi2로 근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 곱셈 같은 경우는 먼저 R2라고 하는 회전을 수행한 다음에 R1을 조그맣게 수행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곱셈의 경우는 조그맣게 회전행렬을 곱한 다음에 그 조그맣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큰 행렬을 곱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분이 없으시면 은영이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잠시만요. 장영기님 발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주변에 혹시 너무 시끄럽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지금? 네, 괜찮아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전체 화면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네, 전체 화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비선형 최적화 토픽에서 로봇의 상태 추정 문제에서 발표를 드리기로 한 장형기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인 상태 추정 문제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는 사실 로봇이 어떤 점에 지금 위치해 있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요. 슬램에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슬램의 작동하는 방식상 동시에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또 얼마나 정확하게 얻어내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의 정확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의 목표는 저희가 일단 상태 추정에 필요한 방정식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방정식들을 이해를 해서 방정식들을 어떤 방법론들로 사용을 해서 상태 추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는 일괄 처리 방식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근데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지금? 네, 보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일단 방정식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운동 방정식이라는 방정식과 관측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메라 아니면은 로봇 안에 있는 내부 센서를 통해서 위치를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일단 윌 오도메트리나 IMU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얼마나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파트에서 로봇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내부 센서로 추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측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 센서를 이용한 경우가 많은데 보통 카메라나 GPS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로봇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추정하는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했을 때 운동 방정식, 관측 방정식이라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센서를 사용했을 때 이 센서의 값이 운동 방정식에 들어가는지 관측 방정식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사실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모션 모델이나 옵서베이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xk는 xk-1 uk에 대한 인풋에 어떤 펑션을 걸리고 wk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xk는 로봇이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보통 SE3 형태로 트랜스폼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 운동 방정식의 xk-1 같은 경우는 현재 프레임이 아니라 이전 프레임에서 있었던 위치에서 저희가 이제 UK를 같이 계산해주면 UK가 예를 들어서 빌 오도메트리에서 우리가 10m 앞으로 움직였다 그런 정보를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우시안 분포로 그 표현이 될 수 있는 센서 노이즈 값을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운동 방정식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측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외부 센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센서로 로봇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저희가 어떤 프레임을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보통 랜드마크, 이미 발견한 랜드마크를 기점으로 합니다. 이게 YJ가 랜드마크의 위치를 뜻하고요. 그리고 그 XK가 저희가 이렇게 운동 방정식에서 계산했었던 XK, 그것을 이렇게 랜드마크의 프레임에서 로봇이 얼마나 움직였냐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측을 한 센서 노이즈를 추가로 더해주면은, 그럼 저희가 이제 관측 데이터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센서 노이즈, 그러니까 저희 WK나 VK 같은 경우는 둘 다 가우시안 분포 형태로 이렇게 제로 평균 값을 가지고 있고, 각각 RK 그리고 QKJ라고 이렇게 공분산 행렬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표현이 됩니다. 관측 방정식을 저희가 보통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니까 카메라를 예제로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식이 저희가 방금 봤었던 좀 제너럴한 관측 방정식이고요. 이거를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문자 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곱해주는 거라서 디스토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산된 디스토션을 이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받아들이는 센서 데이터에서 디스토션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RK, YJ 플러스 TK 같은 경우는 저희가 랜드마크의 프레임에서 로봇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관측 데이터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하나만 쓴다고 했었을 때 S가 픽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3D 정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방정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상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분 방식이라고, 이거는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위치의 데이터를 얻어내면서 현재 위치에 기반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딱 두 프레임만을 비교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번째 프레임과 101번째 프레임을 비교를 할 때는 첫 번째에서 99번째 프레임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딱 100번째, 101번째만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로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기법이라든지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증분 방식은 알아보지 않을 예정이고요. 오늘 알아볼 방법은 일괄 처리, 바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치 방법에서는 저희가 프레임 수를 보통 정해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째 아니면 0번째 점에서 K점까지 모든 데이터와 모든 입력 그리고 관측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 데이터들을 한 번에 최적화시키는 방식인데, 보통 루프 클로저가 좀 많이 쓰이는 많이 쓰이는 테크닉의 이름이기도 하고, 보통 슬램보다는 스트럭처 프롬 모션 기법에서 많이 사용되었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바치 방법에서 상태 추정할 때 확률적 표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0번째부터 n번째 프레임까지 얻어냈었을 때 이렇게 X값이 이렇게 얻어졌고, 그리고 M개의 랜드마크를 얻어냈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위치를 추정하려고 하면은 센서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현재 로봇의 위치, 그리고 랜드마크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추출을 해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입력 데이터 U와 관측 데이터 Z의 조건으로 X와 Y, 로봇의 위치와 랜드마크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건부 분포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베이스 규칙을 사용을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왼쪽 항,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여기서는 포스테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 첫 번째 항, 이 항이 likelihood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 PXY가 prior라고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값이 포스테리어니까 저희는 이 포스테리어를 최대화하는 게
저희 상태 추정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봤었던 식에서 잠시 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여기 밑에 분모값 PZU 값은 사실 저희가 제일 지금 구하려고 하는 X와 Y랑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실 PZU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포스테리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likelihood와 prior 값 이 두 개를 최대화하는 게 저희가 결국에는 포스테리어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건데, 이 포스테리어를 최대화하는 기법을 저희가 보통 maximum A posterior이라고 합니다. MAP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PXY를 구해내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컨트롤 인풋 그리고 관측 데이터 U랑 Z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프라이어를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어를 생각을 하지 않고 포스테리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likelihood만이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스테리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likelihood가 최대화돼야 되는 게 저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maximum의 포스테리어를 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공식을 잘 보면은 argument max p zu 바 xy가 되는데, 그러면 x랑 y의 위치에 있었을 때 z와 u, 그러니까 컨트롤 인풋과 관측 데이터가 어떤 관측 데이터가 나타날지라고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관측치에 대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아까 사용했었던 관측 방정식을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위에 있는 이 공식이 저희가 아까 봤었던 관측 방정식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했었던 VKJ, 이게 센서 노이즈인데, 이게 아까 보였듯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포화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우시안 분포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긴 한데, 이 형태로는 이거를 사실 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로 맥시마이즈 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이 px를 음의 로그를 취해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 저희가 이 px를 최대화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가우시안 분포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측의 첫 번째 항을 보시면은 x라든지 y라든지 값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사실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항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두 번째 항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똑같이 다시 적어놨는데, 이게 두 번째 항이거든요. 이 두 번째 항을 저희가 이 관측 모델 관측 방정식에 적힌 이것을 치환을 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 저희가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2차 형식과 동등해지는데, 이때 이 2차 형식을 저희가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2개 슬라이드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노이즈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이즈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제곱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컨트롤 입력과 관측지는 서로 독립적인 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측과 모션에서 각각의 에러가 있다는 점을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 입력과 관측지 사이에서 이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찾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었던 식에 다시 치환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태 추정 문제는 센서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최소 제곱 문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스크립트를 따로 준비를 못해서 이거를 슬라이드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코멘트가 하나가 있는데 네, 아까 인크리멘터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설명해 주시기로는 100번째 1에서 100개의 프레임이 있을 때 1에서 99까지는 무시하고 100에서 100번째 99에서 100을 예측하는 그런 거라고 하셨나요? 마지막에 두 프레임만 고려해서 이제 카메라 포즈를 네. 예측한다고 하셨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현재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 전의 프레임에 대한 그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완전 이제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1에서 99까지 계속 누적해서 예측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100번째를 예측하는 게 되는 거죠. 아예 상관없이 네. 그냥 99에서 100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네. 기존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조금 네. 헷갈리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프레임을 비교했었을 때는 네. 두 번째 프레임에서 얻어낸 그 추정된 결과가 첫 번째에서 통해서 나온 거고, 네. 세 번째 프레임은 두 번째에서 통해서 나온 거고, 그렇죠. 네 번째는 세 번째, 그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는 것을 표현을 해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100번째와 101번째를 할 때는 사실 100번째는 지금 이렇게 전부터 순차적으로 계산이 되었었던 거에 기반을 해서 이제 101번째를 계산한다는 거긴 한데, 근데 101번째를 계산할 때 사실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괄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려 했던 건데, 네, 그 부분에서 살짝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페이지에 설명이 맞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시기 6.13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할 그런 시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앞에 것이 모션 모델인 건가요? 네네네. 이 시계에서 오른쪽 첫 번째 장을 보시고 나면은 이 부분은 모션 모델에서 나타나는 에러 값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뒤에 거는 그리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가 그 관측 모델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에러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항만 보면 2의 6K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적어놨듯이 그런 에러 값, 그 모션 모델에서의 에러 값, 우리가 예측한 거랑 실제로 그 로봇의 위치 차이를 말하는 거고, 그 R 값은 그 공분산이랄까. 네, 아까 R 값은 공분산 그 노이즈 값, 행렬입니다. 노이즈 값인가요? 네. 그 공분산 값이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 observation 모델에서의 에러 값과 공분산 값,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두 개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x와 로봇 포즈 x와 y. 네, 그리고 랜드마크 y.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네. 네네. 그게 최종 목표가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게 최소 제곱의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그 8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8페이지에 PGJK 해서 센서 모델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N이라고 붙여놓은 거 보면 가우시안 모델을 잡아놨는데, 많은, 몇몇 센서들은 가우시안도 적합할 수 있는데, 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는 이게,
피저블 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우시안 근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그런 가우시안 모델을 해도 된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적절한 형태의 가우시안으로 뭐 환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보았었던 센서들,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IMU, 뭐 휠 오도메트를 사용한 경우는 대부분 가우시안 분포로 하는 게 대부분인 걸로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봐서, 네, 따로 댓글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대부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활용하는 걸 봤던 것 같고, 혹시 중심극한 정리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센트럴리미 시오렘으로 뭐 해도 된다고 또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뭐 때문에 생각이 들었냐면 몇몇 레인징 센서들이 라이다 같은 건 이제 대부분 펄스 데이터로 잘 나오니까 네. 바로 뭐 데이터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RF 계열로 레인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에코들이 여러 개, 멀티패스 때문에 여러 에코들이 생겨갖고 필터링을 해서 거리 데이터를 뭐 찾아서 레인징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멀티모델로 된 디스트리뷰션이 모델링이 돼서 그거를 환원할 수 있는, 가우시안을 환원하지 않고 멀티베리티브 뭐 봉이 여러 개 있다는, 가우시안이 여러 섞여 있는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턴책의 모델 한 것처럼 뭐 임펄스랑 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들, 좀 가우시안, 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테크닉들을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잠깐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필터링 단계에서 우리가 뭐 잘 쓰이는 가우시안의 형태로 미리 좀 양쪽 디스트리뷰션들을 좀 제거를 하고 뭐 쓰면은 피저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런 방법이 있는 건가, 가우시안이라고 이렇게 모델을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또 뭔가 명세가 있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코멘트신 것 같고, 거의 논문 수준으로 이제 디벨롭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6페이지에 보시면은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두 순간을 1에서 n까지 고려하고 n개의 랜드마크가 있다고 가정 이렇게 하셨는데, 네네. 보통 스테이트 전개를 할 때 FX 모델로 프로파게이션 시키는 것을 타임 필터 같은 데에서는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식을 보면은 네, 10페이지에 보면은 에러의 경우 모델 오차를 xk-f, xk-uk로 뒀잖아요. 네, 그러면은 죄송해요. 저기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들려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10페이지에 EUK를 보시면은 네, 거기서 에러 정의를 할 때 스테이트와 모델리케이션으로 구한 스테이트의 차이를 에러로 뒀잖아요. 네네. 네, 그럼 XK라는 게 FX로 전개된 XK가 아니라는 소린데, 그러면은 저 스테이트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다 기준점들이 다 있고 거기서 뭔가 구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UK 이 값 안에 UK 안에 에러 값, 가우시안 분포로 된 에러 값이 있기 때문에
F 식으로 해서 계산된 값과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제대로 알아보고 답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네, 아까 놓쳤는데, 호모제니어스랑 노호모제니어스로 표현되는 그 카메라 모델 아,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차이를 제가 잠깐 놓쳤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네. 이 부분에서는 일단 이 슬라이드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왼쪽이 아까 보여드렸던 좀 제너럴한 관측 방정식이고 오른쪽이 이거를 카메라의 식으로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 관측 방정식을 변환을 시켰을 때를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서 왼쪽의 식을 보시면은 랜드마크의 위치에서 로봇이 얼마나 움직였냐를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식은 사실 랜드마크의 위치는 YJ 거기서 랜드마크의 프레임을 RK로 여기서 얘기하는 RK는 아까 공문산과는 다른 RK입니다. 여기서 로테이션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로봇의 위치가 랜드마크의 위치에서 트랜슬레이션이 얼마나 되었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로봇의 관측된 이미지에서 추정할 수 있는 로봇의 위치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YJ, RK, TK 이것이 변환 횡령, 그러니까 4x4, SE3로 변환이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이 YJ도 RK, TK와 계산을 하기 쉽게 처음부터 호모지니스 좌표계로 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YJ가 나중에 후에 MLE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런 이쪽 계산에 쓰이게 되려고 하면은 호모지니어스 좌표로는 이게 계산이 될 수가 없어서 다시 논 호모지니어스 좌표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10페이지에 서현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저기 이 첫 번째 모션 모델이 XK-F, XK-1 UK이잖아요. 그러니까 XK가 로봇 포즈죠. 현재 K 시간대 로봇 포즈고 이제 XK-1이 그 바로 이전 시간의 로봇 포즈 이전 프레임에 이고 그 인풋과 이제 그 이전 시간대의 로봇 포즈에서 UK라는 컨트롤 입력 이동하는 그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 두 개가 입력이 들어갔을 때 F라는 모션 모델을 통해 이제 그 다음에 로봇 포즈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한 게 이제 XK와 동일한 개념인데 그 예측한 SK와 실제의 SK의 차이를 말하는 게 이제 저 에러 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던가요? 서현님이? 네, 그거 질문한 거 맞는데요. 그 XK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에러 값이 그 변수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미지수로 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 XK를 알 수 있는 건지. XK는 메저먼트 값일 거예요. 아마 그 메저먼트 값이고, 뒤에 있는 항이 이제 에스티메이션 예측 값이고, 그래서 예측 값과 메저먼트 사이의 차이가 이제 에러 값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좀 이런 XK가 추정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 값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깔끔한 식들로 나중에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PPT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책을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어 표기도 조금 잘못했던 거가 있는데 책을 보시면은 책에서 maximum A priori라고 적어놓으셔서 프라이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포스테리오리 기법이거든요. 책으로
보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걸 그 구글 덕스에 코멘트로 남겨주셨죠? 네, 다른 네,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동욱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네요. 오늘 13분이 와 계신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2분 빼고 거의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좋네요. 참석률이 아주.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마이크가 이상하게 꺼지는 네. 컴퓨터라서.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저는 비선형 최소 제곱 부분을 발표하게 된 주동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끝에 이제 그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을 때 그것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저희가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이 최종식 라지 fx를 미분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전역적으로 풀어버리면 사실 정확한 해를 바로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작업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초기 값을 설정을 하고 초기 값 설정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번째 반복에서 이제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델타 xk를 찾아주고요. 이 찾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타 xk가 충분히 작으면 이제 옵티마이저를 멈춥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방법은 책에서는 first order, second order 방법, 그리고 가우스 뉴턴 방법, 그리고 마르쿼다트 이 방법이 발음이 어렵네. 저도 발음이 어려운데 이거요? 마르커트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있고요.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에 있는 걸 따랐고요. 그리고 그 책에는 그 참조 가 하나 있는데 그분도 설명이 무지 잘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쪽 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최적화하고 싶은 식이 있을 때 그걸 보면 이제 라지 fx 4x를 저희가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해서 까지 근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국에 보면 저희가 f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이 델타 x에 대한 식이 델타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이제 그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1차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자코비안이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레디언트 디선트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2차까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식을 델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트릭스 미분도 오랜만이라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제 이 과정은 이렇게 미분하는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미분을 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항상 이 h 델타 x는 마이너스 j
혹은 H 델타 X는 무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까지 고려한 방법을 뉴턴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스 뉴턴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옵티마이즈 하고 싶었던 거는 라지 F인데 여기서는 라지 F가 아니라 스몰 F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라지 F는 스몰 F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스몰 F 역시 이렇게 1차까지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해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결국에 옵티마이즈 하고 싶었던 것은 이 것의 제곱이니까 이것의 제곱을 다시 이제 저희가 리스트 스퀘어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식을 쭉 따라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로 리스트 스퀘어 풀면 흔히 나오는 꼴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서 여기 H 델타 X는 equals 마이너스 J 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도 이 부분을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자코비안을 HX로 표현을 하고 이쪽에도 거기에 상응되는 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기존의 방법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해시안을 구해야 되니까 그 매트릭스가 무겁고 또 뭐 2차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무거운 것을 이제 1차로 줄인 장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J 트랜스포즈가 세미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뭐 싱귤러 할 수도 있고 뭐 1컨디션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일단 뭐 모종의 이유로 컨버지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한 번 더 보완을 하는 메소드가 레벤버그 마르코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아까 앞에서 이제 해보면 이제 그래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만 이거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결국에 그 앞서 있었던 자코비안을 그냥 일정 상수를 곱해서 빼주는 거고요. 이제 가우스 뉴턴법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스몰 f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지금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i를 적당히 뮤를 곱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그걸 취해서 한 개의 레벨버그 방법이었고 이걸 다시 마르코트가 개선을 해서 그냥 아이덴티티를 더하는 것보다 여기에 이 행렬에 다이고널 행렬을 더해주는 게 더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선 현재 이 어프록시메이션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려고 그래서 보면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로라는 어떤 개수를 도입하게 된 어떠한 척도라고 해야겠죠. 그걸 도입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실제로 이 함수값의 이 변화량과 이제 저희가 예측한 변화량의 비율로 표현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1 근처면 이제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값이 p보다 이 값이 이거 p는 적기 귀찮아서 그냥 급하게 적은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이 많이 작다면 그걸 보면 approximation range가 더 좁아져야 된다는 걸 봅니다. p가 큰 경우에도 그 교재를 참조했을 때 어떻게 뭐 해석이 뭐 적당히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도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결국에 보면 이 식을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부분에 있던 거는 기존의 것과 똑같고 결국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추가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부분을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앞서 나와 있던 식에서 여기 람다 d 트랜스포즈 d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걸 보면 여기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뉴턴스 메소드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뮤가 최적화 반경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보면 이 책에서는 얼마만큼 이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 근사한 영역을 얼마만큼 신뢰할 건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옵티마이즈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의아했던 거는 여기 오타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둘 다 작을 대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작업하신 동원 씨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제 생각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네 확인을 저도 원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원본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겠고요. 그 과정은 네 기존의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과 비슷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있으시면 해주세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그 슬랙 방에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 너무나 유명해서 뭐 뉴럴 네트워크에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 많이들 아실 것 같고 기본이 되는 이런 그런 최적화 방법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우스 뉴턴이나 아니면 루덴버그 마르코브 방법을 주로 실제적으로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슬램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그 다크 프로그래머라는 분이 올려주신 그 블로그 그분이 작성하신 블로그에도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도 많이 참고를 했었던 것 같고 이 발표 자료도 좀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네, 저 꼭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교재도 보면 챕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챕터들이 그 슬램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좀 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이렇게 뭐 각 챕터를 소개하실 때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 네네.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부족하긴 네. 했는데 네, 네네. 코멘트 잘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뭐 지금 주동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네, 그냥 말씀드리면 그 전체적인 빅픽처를 설명하는 뭐 다이어그램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네.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금 최적화하는 부분은 뭐 네네. 그냥 로봇 포즈랄까 아니면 랜드마크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마 네. 거의 기본적으로 그 필수 재료라고 활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법을 바탕으로 원래 이제 슬램에서 초기에는 이제 extended Kalman filter로 활용을 하긴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아까 그 장영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 방법 그런 거 전체를 다 고려하는 풀 슬램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함에 있어서 그 번들 어저스먼트 뒤에도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지만 번들 어저스먼트나 아니면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그런 방법에서 그 네네. 필수적으로 최적화하는 데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비선형 최적화 방법에서 또 내부적으로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의 최적화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최적화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적화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매니폴드 상에서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이 비선형 최적화
이 르벤버그 마르코브나 아니면 가우스 뉴턴 안에서의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 리 대수로 변환해서 최적화하는 네. 방법이 또 추가적으로 기법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쉬운 그림을 제가 한번 뭐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뭐 네네. 말하자면은 치트시트 같은 거죠. 치트시트 그럼 같은 그럼 너무 좋을 예,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또 슬램 KR에 공유하면은 뭐 그것도 나름의 좋은 네.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동원님 혼자 하지 네. 않더라도 네네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예,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좋은 코멘트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주동욱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월 24일에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해서 내용을 다룰 건데요. 특징점 추출과 2D2 매칭 그리고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각각 김선호, 이재민 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발표를 잘 준비해 주셔서 그때 또 다시 뵙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